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죠. 항상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한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인류에게 다가왔는가, 이거를 이해하다 보면 비트코인의 원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2009년 어쨌든 창세기 블록,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그러죠.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럭, 비트코인 넘버 제로. 이 블럭은 어쨌든 2009년 1월 3일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들어가 있는 비밀 메시지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창세기 블록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Chancellor on the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구가 지금 왼쪽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날 영국 더 타임즈라는 신문의 일면에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했었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래에 대한 예견을 했습니다. 어떤 예견을 했을까요?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릴,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 영국 신문이기 때문에 영국 재무부 장관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구제 금융. 자, 지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 19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년 빨리 왔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은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시도했다. 돈을 아주 그냥 무지하게 뿌렸죠. 심지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빚을 갚았다. 그리고 저축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만큼 전 세계의 달러는 기축통화, 전 세계의 피와 같은 존재죠. 피와 같은, 안 가는 곳이 없죠.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굳이 돈을 무역 거래든 어떤 거래에서든 자국민, 기업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굳이 다른 돈으로 익스체인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각국들은 항상 달러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달러로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여러분들 은행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 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달러 환율이 높아져 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숨만 쉬고 있는데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돈이 불어나는 미국이 있겠죠. 그 돈들이 한 푼 두 푼 모여서 결국 누구를 갖다 주냐? 기축통화국 달러에게 갖다 주는 돈이죠. 이렇듯 전 세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달러는 그 존재만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시도했고 그 돈들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그 돈들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각국 화폐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미국의 달러는 계속 상승을 하죠. 이게 미국의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전 세계 일만 하는 개미들은 결국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 미국 달러 찍기 놀이에 그냥 희생양일 뿐이죠. 자, 어쨌든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것에 시달리고 있나요? 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개인, 국가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심각한 나라가 결국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통화정책, 잘못된, 그릇된 통화정책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미 연방준비은행, 달러를 찍는 곳이죠. 이곳은 공기업이 아니다. 사기업이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은행 연합에서 만든 집단이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집단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원화를 찍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삼성은 민간 기업이죠. 사기업이죠. 삼성이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를 찍는 기관이 미 정부 기관이라고 알고들 있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연합 공동체 미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믿었던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사기업이라면, 민간 기업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많은 경제학자들, 암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태초, 돈,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형성된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초부터 잘못된 통화정책이라는 겁니다. 소수 몇몇 자본가들을 위한 통화정책이라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지루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해해야 될 때, 그러면 또 다른 집단 지성이 생기겠죠. 적어도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런 집단 지성이 생겨서 공중파를 통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보도가 되더라도 아, 저거는 잘못된 보도야 라고 이해를 하셔야 집단 지성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선량한 시민들을, 선량한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2009년 그 전해에 2008년 첫 번째 금융 위기가 왔었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 리만 브라더스는 왜 파산을 했을까요? 서프라임 모기지, 저신용자들에게 해줬던 주택담보대출이죠. 왜 해줬을까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나가는 똥개한테도 이름을 지어줘서 대출을 해줬다는, 똥개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지나가는 개에게도 톰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는 개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그리고 개에게도 해줬는데 저신용자, 직업이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사라고 권유를 했죠. 아파트를 사라, 집을 사라. 집과 땅은 불패다. 사놓으면 오른다. 올랐을까요? 안 올랐죠. 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회사죠. 이들의 잘못된 대출이었죠. 결국 땅값은, 집값은 오르지 않고 돈을 낳았던 돈들, 대출. 살짝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거의 지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다시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누군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그게 이자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서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다시 빌려야만 한다. 그러면 돈을 다시 만드는 거죠. 생성시키는 거죠. 통화팽창이죠. 통화팽창.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죠? 통화팽창이 가져오는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누구의 손에도 쥐어지지 않는 돈, 이자.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시민들은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라는 돈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평생 이자 내다 죽는 게 개미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지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써보지 못하는 돈, 이 돈이 방금 전에 제가 이자라고 했죠. 요게 뭘까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입니다. 가상화폐, 가상의 돈이죠. 저는 그래서 현대 금융 시스템을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가상화폐는 종이지폐를, 달러를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자, 진짜 가상화폐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우리들이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30여 개 정도의 신용금고가 파산을 했고,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나비효과, 이걸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런데 정말 대박인 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나라의 세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이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해줬죠. 구제금융. 서민들은 다 죽어 나자빠 떨어지는데
결국 정부는 그들 권력의 가장 큰 축인 리만 브라더스를 구제 금융을 해줬어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통한 돈,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게 커버가 안 되니까 2금융권, 3금융권, 엄청난 가상화폐들이 생겨났죠. 그렇죠. 그런데 파산, 요 나비 효과는 전 세계로. 자, 지금을 한번 봐볼까요?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요 형태가 싫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이게 싫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대출, 개인 대출 어마무지하죠. 지금 그런데 정부의 행태를 봐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을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보려고, 개인 파산, 기업 파산을 막아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계속 대출을 권유를 하죠. 대출 받아 좋아질 거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찍기를 원하죠. 가상화폐를 만들기 원하죠. 새로운 신용 창조. 그런데 이 카드 돌려막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기업의 줄도산, 그리고 개인 파산. 이렇게 되면 은행이 안전할까요?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깡통 전세라 그러죠. 여기까진 괜찮아, 그나마.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던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를 해도 원금 회수가 안 돼. 은행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은행이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뱅크런, 고급 정보를 먼저 듣는 사람들은 은행에 들어갔던 돈을 다 빼버리겠죠. 그게 뱅크런입니다. 자, 지금 경제를 한번 봐보세요. 계속해서 대출을 권하죠. 그런데 시민들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속해서 은행권을 향해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에 만져보지 못할 가상화폐,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경기를 잘 봐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맞나요?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결국 은행이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더 열받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은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은 피해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리만 브라더스에 있던 근무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정부 관료들, 기관의 장들은 어마무지한 돈을 축적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리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결국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온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이 스마트폰 하나가, 그리고 SNS를 통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집단 지성. 그런 말 있죠.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지식들이, 굳이 소시민들이 몰라도 되는 지식들,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에 반기를 드는, 반항을 하는, 굴복하지 않는 떳떳한 신지식층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 결국 2009년에 나왔지만 이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초록 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한 P2P 거래는 금융기관, 굳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순수한, 참 이 말이 인문학적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깨끗한, 순수한,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피오리.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은 부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만약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수많은 장점을 잃게 한다.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그냥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용을 해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ATM 기계도 나오고 뭐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 일반 점포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런 말들 나오죠. 그러면 뭐가 끼어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분명히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되고 완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1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빠르게 처리해 놓은 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가운데서 뭔가 비트코인을 빨리 결제해주는 에스크로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백서에 나온 바와 같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수많은 장점들을 잃게 한다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보세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예언을 했던 그의 말대로 전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크 필립스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어 있다가 또 나올 수 있죠. 지금 이 기사인데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마크 필립스의 데이터는 분명히 코비드-19이 창궐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건 2029년 지금부터 7년 뒤에 미국의 부채가 28조 7천억 달러에 다다를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의 부채는 22조 달러였어요. 그리고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건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 디폴트, 미국이 견디지 못한다죠. 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마크 필립스가 예견을 했던 건 2029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는 30조 달러예요. 그러면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29조 달러를 넘어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코비드-19이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은 양적 완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 22조 달러였던 부채가 30조 달러가 돼버렸어요. 미국의 부채가 28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 버리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도저히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미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 분명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XRP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부채, 그들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었다. 1944년도에 했던 브레튼 우즈 협약, 금 본위제를 채택을 하죠. 금 1온스를 갖고 오면 $35를 주겠다. 이제는 뭐 1XRP를 갖고 오면 $10,000를 주겠다. 비슷하죠. 그리고 1971년 이 금 본위제를 또 닉슨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파기를 시켜버리죠. 미국이 위험해지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금을 다시 토해내라 라고 하니까 미국에 뭐가 없었던 거죠? 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금 본위제를 파괴시켜버리죠. 이게 기축통화국의 권력이자 횡포죠. 자, 다시 항상 미국은 똥줄이 탄다, 못 살겠다, 답이 안 나온다 이럴 때마다 그들이 사용을 했던 정책, 결국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두 번째 통화 정책이라는 거죠. 제2의 브레튼 우즈 협약을 미국이 발표를 할 것 같다. 미국의 30조 달러의 부채는 답이 없다. 미국의 GDP는 지금 23조 달러. 1년 내내 미국 시민 전체가 일을 해도 미국의 부채를 커버하기에는 답이 없다. 자,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결국 전 세계 패권은 누구에게 뺏길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에게 뺏길 수 있겠죠. 자, 요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결국 전쟁. 자,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어났는지 살짝 예감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죠. 전쟁은 물 건너갔다. 그러면 결국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를 했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크 필립스는 코비드 19을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 필립스의 논문에는 지금의 현실이 2029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2년도에 이미 미국이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을 가지고 미국은 그들의 빚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XRP는 SEC와 소송 중이다. 자, 이 소송에서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을까요? XRP를 떳떳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계 기축 통화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떳떳한 놈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C를 통해서 XRP를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멋지게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게 딴지 걸지 않게 미국을 이해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겠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에서 XRP 리플을 충분하게 보유하게 된다면 리플을 세계준비통화로 발표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통화 정책을 펼치기에 충분한 양의 XRP를 미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XRP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 정부의 브로드캐스팅이 있을 것이다. XRP 리플을 세계준비통화 달러를 대처하겠다는 발표를 할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들의 부채를 해결을 할까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제가 말을 빨리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돌려듣기를 하시면 제가 오늘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리고 마크 필립스 그리고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암호화폐와 리플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의 5년, 6년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봤던 그 모든 지식들의 축적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영상 하나로 듣게 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조금 제 말이 빠르더라도 돌려듣기를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제가 대본이 있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뱉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어쨌든 오늘 영상 하나만 잘 보시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 미국이 어떤 음모론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OTC 거래, 장외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몇억 개, 몇십억 개 이렇게 옮겨가고 있죠.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그의 논문에는 먼저 이 장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OTC 거래소에서 리플 XRP를 사게 되면 가격 상승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장외 거래를 통해서 미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리플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의 빚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XRP를 세계준비 통화로 쓰겠다는 브로드캐스팅을 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로 뛰겠죠. 어마무지하게 뛰겠죠. 그렇죠. 그냥 리플을 사고 싶어서 안 다리겠죠. 그런데 시장에는 리플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리플은 아시겠지만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거의 450억 개, 그리고 리플 회사가 갖고 있는 게 500억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물량이 풀리고 있지만 리플은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죠. 그런데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이죠. 달러가 상승되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XRP의 가격은 그래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미국이 세계준비 통화로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계준비 통화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정부 기관이 필요하죠. 즉 금융기관이 필요하죠. 일본 SBI가 왜 XRP 리플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중동, 영국 금융기관에서 계속 XRP를 모으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10,000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데이터까지 나와 있어요. 자, 리플이 $10,000까지 치솟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준비통화의 유통을 위해서 은행과 금융기관과 정부, 미정부에서는 XRP를 유통을 하겠죠. 어디에? 시장에 공급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5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500원에 공급을 할까요?
계속 시장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계속 가격은 상승하는데, 그렇게 해서 리플의 가격이 최고치에 오를 때 미국은 유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시세 차익이 생기죠. 순간적으로 500원짜리가 10,000달러를 간다. 10,000달러면 1,3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500원이 1,300만 원을 가는 이 시세 차익으로 뭘 해결한다?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한다. 이게 근데 하루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년을 계획으로 계속해서 XRP를 풀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 정부는 통화 정책을 펼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룰도 조정을 하면서 긴축 정책, 완화 정책 뭐 마음대로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XRP를 유통하게 될 거라는 마크 필립스 그리고 비트TV의 생각인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리플은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봐왔던 히스토리고 리플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SEC는 리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그 시점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신뢰도가 그나마 살아있을 때, 그들이 좀 더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그때를 노릴 거예요. 왜 그렇게 주구장창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 있던 관료들이 리플 이사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리플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기관에 들어갈까요?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보세요.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가 싫다, 달러가 짜증난다, 달러를 못 믿겠다. 결국 미국의 달러 찍기 놀이에 자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뜰수록 미국의 신뢰도는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겠죠. 그 전에 이 모든 걸 해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미국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보시는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세계 부채 시기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점점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GDP는 오르지 않는데 부채만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결국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지는 통화정책이라는 겁니다. XRP 리플이라는 거고요. 자,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대로 움직였던, 그리고 XRP의 움직임까지, 저의 철학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밀 메시지, 그리고 마크 필립스의 리플은 10,000달러로 디자인됐다. 요거는 절대 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TV의 생각까지 참 요렇게 세 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꽤 길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좀 이해를 못 하셨다 그러면 좀 많이 봐보세요. 더 들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왜 지금 비트TV가 XRP 리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의 X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화폐의 단위 X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요. 굉장히 리플을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미국 정부는. 근데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 그들의 신뢰도가 더 하락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의문을 두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기에는 그렇게 많은 리플의 개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백만장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100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크 필립스는 리플은 10,000달러로 디자인했다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비트TV 관점에서 제가 재해석을 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리고 별다른 데이터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상승을 한다거나 또 뭐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들 잘 살아보자고요. 적어도 제 영상을 듣는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잘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